안녕하세요. 저는 수천양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추은주입니다. 현재 대한에이즈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고,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그 외래 진료에서 많은 질문들을 좀 받고 있는데요. 또 이제 다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코비드-19,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HIV 감염인들이 어떤 걸 조금 이제 궁금해하고 조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일단 코로나19가 뭔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혹시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의료진들은 지금 접종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환자분들도 접종을 하게 될 거고, 코로나19의 예방 접종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주의점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 코로나라는 거는 그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가 생긴 것 자체가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왕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스코브2 말고도 제일 처음에는 그냥 흔한 감기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이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로 뭐 감기 정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장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눈에 띄게 중증 환자가 생긴 게 2002년 사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국에서 홍콩에서 특히나 많은 환자들이 생겼고, 그 사스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중증으로 된 바이러스가 이게 첫 번째 바이러스가 됩니다. 사스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코로나들은 감기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나온 코로나가 메르스, 이것도 이제 코로나 계열입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는 실제로 우리가 환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입원 환자들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사스 코로나2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그 사스라는 뜻은 Severe Acute Pulmonary Syndrome, 그러니까 중증으로 갑자기 호흡기 증상이 생기는 그런 거를 이제 사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스 바이러스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정식 이름이 됩니다. 이제 요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한 감염을 코비드라고 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 우한 바이러스라도 얘기하고 뭐 중국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다 통일을 해서 말하는 거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이거에 의한 질환을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이거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이 사스 코로나2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요즘은 전자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 딱 찍어 보니까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가진 코로나 왕관 모양이었고, 얘들이 세포에 들어가는 이 리셉타를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셉타 바인딩을 해서 몸에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는 크게 RNA 바이러스고 DNA 바이러스가 있는데, 독감하고 같이 얘들은 RNA 바이러스고요.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의 점막에 들어가서 얘들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여러 개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차단을 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약의 효과가 있겠다 이러면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하게 되고, 백신도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이제 이런 바이러스라는 거를 분리해서 어떻게 이제 얘들이 증식하는 이제 이 알고리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약도 만들 수 있고 백신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정식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는 거고요. 코비드19는 약자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를 앞자를 따가지고 코비드 그다음에 19 요게 이제 작년 2019 벌써 재작년인데 2019년도에 처음 이제 그 우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코로나 19라는 이제 정상적의 정식 명칭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아주 없던 아이는 아닌데 과거에 발견되지 않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 사스코브2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된 호흡기 감염입니다. 주로 뭐 다른 증상도 있지만 가장 많은 증상이 호흡기 증상이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중증도 있지만 무증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대구에 이제 환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때 환자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였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 11,000명의 환자들 중에서 6,000명은 증상이 없었습니다. 거의 무증상들이었고 특히나 그때는 이제 대구에서 굉장히 건강하시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천지 그 신도들이 그래서 그 3,000명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 3,000명도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활동에 제한이 있거나 뭐 그 정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93%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11,000명의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미미한 증상이 있는 사람도 3,000명이었고 3,000명한테 물어봤을 때도 실제로 뭐 활동에 제한이 없거나 뭐 활동의 제한은 조금 있지만 산소가 필요 없는 이게 이제 WHO에서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한가를 물어봤을 때 1단계, 2단계 환자가 거의 93%였고요. 실제로 뭐 산소 마스크 정도를 하게 되는 환자들이 한 5%.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산소가 이제 기계 호흡까지 필요하고 중환자실에 가는 사람들이 한 2%.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중증은 별로 없더라. 하지만 문제는 이게 환자가 많아지게 되고 특히나 요양병원에 환자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무시할 감기는 아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증상을 말씀드리면 얘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열이 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기침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뭐 설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우리가 이제 감기 앓을 때처럼 열나고 기침하고 피곤하고 그런 증상이 좀 많았고 머리 아프고 뭐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리셉터라는 게 폐도 많지만 폐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 거의 온몸 전신에 그 리셉터가 있어서 이 단순히 기침을 하거나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뇌 같은 데도 리셉터가 있으니까 환자들이 이제 뇌 증상으로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그런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콩팥에도 당연히 있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간 기능도 떨어지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혈전증이라고 해서 혈관이 막히고 그 다음에 심장에도 어떤 심장의 혈전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뇨 수치가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발진이 생기고 그래서 호흡기 감염이 주된 증상이지만 호흡기 감염 말고도 다른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실제로 이제 숨이 차면은 CT를 찍기도 하고 숨이 차지 않아도 이제 CT를 좀 찍었었는데요. 실제로 CT를 찍어 보면 이렇게 CT상에서 하얗게 그러니까 바이러스 유모니아를 이제 폐렴을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 뭐 정상인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폐의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50% 이상이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있으면 오히려 증상 있는 사람들을 검사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면 되는데 문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누가 무증상으로 남한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전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는 무증상인데 알고 봤더니
봤더니 옆에 뭐 가족들 간에 뭐 할아버지라든지 손자에게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무증상 환자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전파 차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특히나 이제 이게 우리나라 그 작년 초반 데이터인데요. 거의 60% 정도가 실제로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어떤 증상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전파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피하면 되는데 문제는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증상이 있는 이틀 전부터 벌써 남한테 전파를 많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전파를 차단하는 게 어렵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사실은 역학조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역학조사하는 게 어떤 사람이 증상이 있어서 뒤에 이틀 전부터 앞에 7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증상이 있기 전부터 실제로는 전파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었는가. 그래서 증상이 생기기 이틀 전부터 증상이 생기기 거의 5일까지 그 환자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이제 격리도 시키고 검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내가 남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전파를 시킬 수 있는가를 봤더니 작년 초에는 우리가 사실 이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진단을 PCR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PCR이 음성이 나올 때까지 사실 격리를 시켰습니다. 거의 6주. 그렇게 되면 거의 6주가 격리되는데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 배양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게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배양을 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사실 배양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 목적으로 배양을 하게 돼서 이제 논문에 나온 걸 보니까 실제로 환자들이 증상이 있는데 이 PCR이라는 검사는 6주까지 양성이 나오더라도 환자 9명을 대상으로 봤더니 실제로 바이러스 배양을 했더니 거의 8일 이후는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PCR이라는 거는 죽은 바이러스까지 검사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격리시킬 필요는 없고 증상이 생기고 한 일주일 내지는 10일 정도까지는 더 이상 자라는 바이러스는 없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증상이 생기고 10일 정도만 격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남한테 전파시키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있으면 거의 그 환자의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한 8일 정도밖에 바이러스는 생존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너무 오래 환자를 뭐 격리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초반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 PCR이 음성이 나올 때까지 거의 한 달 정도를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치료 병실에서 이제 그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는 사실 증상은 좋아졌는데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직장도 복귀를 못했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실제로는 PCR이 나오더라도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보니까 바이러스 자체는 8일 정도 살더라. 그래서 어떤 진단하고 8일 정도 이후는 배양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는 대개 요즘은 10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면은 퇴원해서 집에서 생활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중앙대에서 이제 중증 환자가 아니고 경증 환자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봤더니 거의 환자들은 PCR이라고 하는 검사 자체는 뭐 36일까지도 PCR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PCR은 34일까지 양성이 나왔다. 근데 실제로는 배양을 해보니까 7일 정도 배양해서 이제 끝이 나는 거고 길게 해봤자 12일 정도니까 더 이상 배양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진단 자체는 PCR이라는 것으로 하지만 PCR 자체는 죽은 바이러스도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35일까지 격리하진 않고 대개는 일주일, 아주 길어봤자 12일, 그래서 평균 10일 정도를 저희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내가 이제 뭐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내가 그때 검사를 PCR을 계속 하게 될 텐데 보통은 이제 하게 되면은 거의 한 3주, 그러니까 35일까지 나오겠지만 실제로 바이러스 배양은 거의 7일, 길어봤자 12일, 그래서 한 10일 정도가 전파 기간이 되게 되고 그때 정도를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범유행을 하면서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일상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외래 오실 때 보면 우리 환자들이 코로나에 혹시 더 잘 걸리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또 결국 감염인들은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더 심하게 우리가 앓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반대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약을 먹고 있는데 바이러스 약을 먹고 있으니까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게 아닐까? 내지는 우리가 이제 감염인들이 면역이 낮아서 오히려 염증 반응이 적게 내니까 코로나가 걸려도 조금 적게 생기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환자분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 입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구들이 있었던 게 작년 사실 유럽에서 굉장히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연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우한에 환자들 되게 많았었고 뉴욕에도 환자가 되게 많았을 때 그때 이제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코로나 환자 중에서 어떤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일반 인구 집단이나 코로나 HIV 환자나 사실은 발생률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제대로 없었을 때 어떤 칼레트라라는 우리 그 HIV 약 중에 하나가 기전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감소시킨다는 게 그 실험실 쪽으로 나온 데이터가 있어서 실제로는 해봤는데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반에 저희도 이제 약이 없을 때 칼레트라를 조금 줘봤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에는 효과가 없었고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약은 잘 드셔야 돼요. 면역이 좀 잘 유지가 돼야 되니까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 감염인들은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거나 덜 걸리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반인들하고 그냥 같다라고 이제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면역이 떨어져서 더 빨리 진행하지 않는가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률도 비슷하고 임상 증상이나 중증도 그냥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HIV 바이러스가 억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CD4가 너무 낮은 사람들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데이터가 많아서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바이러스를 잘 조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HIV가 걸린 우리 감염인들도 코로나19가 실제로 이제 일반 사람들도 어떤 나이가 많거나 굉장히 비만하거나 그다음에 당뇨가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중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감염인들도 이런 이제 그 약간 비만이라든지 당뇨, 심혈관계 이런 질환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진단은 실제로 이제 PCR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감염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그 접촉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바이러스가 있고 약을 먹어서 혹시 뭐 검사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따로 있는가? 사실은 그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장소는 실제로 요즘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검사하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검사하셔도 되고 일반 병원에서 또 이제 검사하는 곳이 있고 해줘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어디 밖에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사를 할 때 아마 그 하는 건 많이 보셨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코에 그 바이러스 분비물이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 깊숙한 곳. 그래서 힘들지만 코 깊숙이 이 면봉, 굉장히 긴 면봉을 찔러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 목을 통해서도 이 면봉을 끝까지 이제 찔러 넣어서 여기에 바이러스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들어가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비인두, 구인두에 가장 많아서 여기에 깊숙하게 이제 찔러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PCR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 PCR이 뭐냐 하면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서 아주 바이러스가 아주 쬐끔만 있어도 그거를 증폭해서 얘는 이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NA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증폭을 해서 실제로 알 수 있는 거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감염이 되면 내가 증상이 있기 거의 이틀 전부터 바이러스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쫙 올라갔다가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서 대개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을 때 초반에 검사는 PCR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앓고 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체가 점점점 생기게 되면 이 항체 검사는 필요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항체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고 이게 진짜 내가 언제 걸렸는지 내지는 주사를 맞아서 생긴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체로는 거의 진단적 목적으로는 하진 않고요. 진단적 목적으로는 거의 그냥 PCR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CR은 이 코 안에 그 상기도 감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인두, 그러니까 뒤쪽에 입 했을 때 오로페링스 아니면 코 안으로 넣어가지고 그 안에 검체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는 내가 증상이 있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거의 7일 이내에 검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면봉은 코 깊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긴 면봉이 들어가서 사실 굉장히 좀 불쾌하고 조금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코 끝까지 집어서 여러 번 이렇게 검사를 해야지 충분히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면봉을 끝까지 넣고 여러 번 문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인두, 입을 벌려서 입천장 끝에 가서 해서 이렇게 막 하고요. 그 다음에 비인두라고 해서 코 안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그 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료진들도 뭐 환자분 노출이 돼서 이제 여러 번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면봉이 이 끝까지 들어가서 또 여러 번 이렇게 돌려서 검사를 해야지 사실 되게 불쾌하긴 하지만 그렇게 검사를 해야지 정확한 거고요. 이거는 뭐 감염인이든 뭐 정상인이든 상관없이 이 똑같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스왑을 가지고 여기다 꽂아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실제로 요게 이제 2018년 2월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진단 검사법을 굉장히 빨리 이제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검사가 빨리 됐고 그래서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제 환자분 이렇게 앉아서 계셔서 하면은 코로 깊숙이 넣게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실제로 이제 의료진들이 레벨 D라고 해서 쫙 입고 나서 검사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실제로 이제 그 의료진 자체는 저 뒤에 있고 이제 밖에서 창문만 열어놓고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DC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검체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손 잘 닦고 그 다음에 면봉을 아주 깊숙이 넣어서 여러 번 돌리고 그 다음 반대쪽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밖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입원 전 검사라고 해서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요즘 어디에 입원을 하려면은 코로나 음성이라는 결과지를 가지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원 전 검사실에 들어가게 되면 검사서 저 안에서 간호사가 있고 이 창문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사실은 이제 손만 내가지고 환자들 검사를 하게 되는지 이런 곳들이 많은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병원들이 코로나 진료는 좀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원무도 밖에 있고요. 엑스레이도 밖에서 찍고 선별 진료실에 들어가서 요즘은 이제 그냥 이제 진료하고 그다음에 검사도 옆에 가가지고 창문 열어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코 검사하고 그다음에 검사 결과는 이제 문자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됩니다.